촌티 나는 할아버지가 귀빈석에 앉아 있다니. 이게 말이 돼요? 모욕처럼 쏟아진 말이 행사장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고개 숙여 존경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평범하다 여겼던 시골 노인의 숨겨진 진짜 얼굴이 곧 밝혀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 해가 채 떠오르기 전 새벽 5시. 72세 김동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낡은 고무신을 신고 집 뒤편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배추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몸속 깊숙하게 스며들었죠. 동수는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추를 살펴보며 벌레 먹은 잎사귀를 떼어냈습니다. 이놈들이 또 얼마나 갉아먹었나?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였지만 이제는 무릎이 아파 고기잡이 배에 나갈 수도 없었죠. 젊은 시절 거친 파도와 맞서며 그물을 던지던 그 강인했던 손은 이제 흙을 만지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동수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정자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마저도 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거나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집안에서는 며느리 순자가 아침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를 위한 밥상은 따로 차려지지 않았죠. 아버님은 알아서 드시겠지 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도 몇 달이 지났죠. 심지어 명절에도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도의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촌노인이야. 별다른 경력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 며느리가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동수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큰했습니다. 특히 손자 준호가 특전사에 입대했다고 자랑할 때조차 준호가 잘나서 그런 거지. 할아버지 덕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죠. 동수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한 촌놈이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답답하고 서운한 기분이 들곤 했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던 동수는 문득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32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구부정한 허리도 아니었고 바다에서 누구보다 용감했던 청년어부였습니다. 특히 그날 태풍이 몰아치던 그 무서운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에이, 옛날 생각해서 뭐하나. 동수는 머리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워진 무 한 포기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가 욱신거렸죠.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자만큼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고 전화할 때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거든요.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동수의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낡은 폴더폰 화면에 손자 준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동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그의 유일한 위안이자 자랑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준호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밝고 설렜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무슨 좋은 소식인데?
동수의 목소리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특전사 창설 67주년 기념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를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꼭 오셔야 해요. 정말 멋진 행사예요. 동수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나를 초청한다고? 네, 제가 초청장 보내드릴게요. 군 고위 장성들도 오시고 정말 큰 행사예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몰라요. 준호의 말을 듣는 동수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소중한 감정이 되살아났거든요. 준호야, 정말 내가 가도 되겠니? 할아버지가 가서 너한테 누가 되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는 제 자랑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동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촌늙은이가 그런 격식 있는 자리에 가도 될까 하는 불안감 말이죠. 사흘 후 마을 우체부 아저씨가 동수의 집 앞에서 김동수님, 등기 우편이요. 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동수는 텃밭에서 급히 뛰어나왔죠. 아니, 뛰어나오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건넨 두꺼운 봉투를 받아든 동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한민국 특전사령부라는 글씨가 금색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정중하게 김동수 어르신 귀하라고 적혀 있었죠. 이런 거 받아본 게 언제인가. 동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초청장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종이보다도 고급스러웠습니다. 금빛 글씨로 적힌 특전사 창설 67주년 기념식이라는 제목이 햇빛에 반짝였죠. 와! 동수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초청장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행사 일정부터 복장 안내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정장 착용이라는 문구를 보자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에게 제대로 된 정장이 있기나 한가 싶어서요. 동수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옷장을 뒤졌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낡은 양복 한 벌을 꺼냈죠. 20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양복을 펼쳐보니 여기저기 좀이 슬어 있었고 색깔도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몸에 대어본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했거든요. 그래도 다림질을 하고 단추를 새로 달면 어떻게든 볼만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준호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마침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며느리 순자가 동수가 초청장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뭐예요? 아, 준호가 보낸 초청장이야. 특전사 기념식에 오라고 하네. 동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죠. 순자는 초청장을 빼앗듯 받아들고는 훑어봤습니다. 헉, 이런데 가시게요? 아버님이요? 그녀의 반응은 동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난감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왜? 내가 가면 안 되나?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님, 이런 자리는 정말 격식이 있는 곳이에요. 군 고위층들도 오고 언론사 사람들도 와요. 괜히 시골 촌티 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하세요. 순자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동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알겠다.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준호 체면 깎이게요. 순자는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죠. 내 손자가 있는 자리인데 떳떳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곧바로 남편에게 오늘 일을 털어놨죠. 여보, 아버님이 준호 부대 행사에 가신다네요. 좀 말려봐요. 민수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시면 가시게 두지 뭐. 그게 아니라 진짜 큰 행사라고요. 장군들도 오고 기자들도 와요. 아버님이 실수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도 결국 아내 편을 들었죠. 아버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준호 앞날에 지장 주시면 안 되니까요. 동수는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처럼 가족들의 진심도 그에게 전해졌죠. 그들이 걱정하는 건 동수 자신이 아니라 체면과 면목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지만 동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직접 초청한 자리였거든요. 준호는 분명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동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고 준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자. 며칠 동안 동수는 거울 앞에서 양복을 입어보고 벗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연습하고 인사하는 법도 다시 생각해봤죠. 마을 이발관에 가서 머리도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오늘 왜 이렇게 멋내세요? 라고 묻자 손자 부대 행사에 가거든 이라고 대답하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동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준호가 정말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드디어 기념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동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에는 포마드까지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비록 낡은 양복이었지만 나름대로 단정해 보였거든요. 아버님, 차 출발해야 해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했죠. 아버님,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웃기만 하시고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까지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순자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동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준호의 날이야. 실수하지 말자.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행사장은 동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입구에는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서 있었어요. 군악대의 우렁찬 연주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죠. 와, 동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헌병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어요. 초청장과 대조해본 헌병이 깍듯하게 경례를 했죠. 어서 오십시오. 김동수 어르신. 그 순간 동수는 자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사장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천장 높이까지 걸린 대형 태극기와 특전사기, 무대 위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특전사의 역사가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를 잡고 있었죠. 동수는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지정된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앞쪽 귀빈석이에요. 안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수는 깜짝 놀랐어요. 귀빈석이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초청장에 명시된 좌석 번호였으니 틀림없었죠. 자리에 앉은 동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자리에는 별이 달린 군복을 입은 장군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특히 바로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그녀는 동수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 여성이 옆자리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 동수에게도 들렸어요. 옷차림이 영 초라하네. 왜 이런 자리에 앉혀둔 거예요? 동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낡은 양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죠. 그 여성은 박영이라는 이름의 원스타 장군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동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관리가 안 되는군요.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아무나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동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어요. 순자의 말이 맞았나 싶었죠. 정말 자신이 이런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준호 생각을 하며 꾹 참았습니다. 조용히 있자. 준호에게 누가 되지 말자. 아니 정말 저런 시골 할아버지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잘못 앉은 건 아닌가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였어요. 동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내원 불러서 확인해 봐요. 저 할아버지 자리 잘못 앉은 것 같은데요. 박영희가 손을 들어 안내원을 부르려 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애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죠. 특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부분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박영희는 여전히 동수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어요. 정말 보기 민망하네요. 준호라는 병사가 할아버지라고 하던데 손자 체면도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무대 위로 한 명의 인물이 올라왔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초청 인사 말씀을 해주실 이준혁 투스타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동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무대 위의 장군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을 때 동수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선 이준혁 투스타 장군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별 2개가 달린 군복이 조명을 받아 빛났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를 압도했죠.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특전사 창설 67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목소리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법이죠. 특히 생사를 함께한 사람의 목소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전사는 대한민국의 정예부대로서 장군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동수의 뇌리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83년 가을 동해안에 태풍이 몰아치던 그 무서운 날 말이에요. 당시 32살이었던 동수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용감한 어부였습니다. 거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동료들도 그를 믿고 따랐죠. 그날도 태풍경보가 내려졌지만 급한 일로 바다에 나갔던 군 훈련선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나가서 구조할 사람 없나? 해경이 급하게 마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모든 어부들이 머뭇거렸어요. 파도 높이가 5m를 넘나드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수만은 달랐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나섰죠. 밤새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동수는 홀로 바다를 헤맸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무렵 뒤집힌 고무보트에 매달려 있는 젊은 군인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가고 있는 그 군인을 동수는 목숨을 걸고 구했죠. 그 군인의 이름이 바로 이준혁이었습니다. 당시 중이었던 그는 특전사 수중 침투 훈련 중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동수가 아니었다면 그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이준혁은 동수의 손을 꽉 잡고 말했죠. 아저씨,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두 사람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준혁은 군 복무를 계속했고 동수는 평범한 어부로 살아갔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동수 자신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준혁이 투스타 장군이 되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분명했습니다. 40년 전 그 젊은 중이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특전사의 정신은 바로 동료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있습니다. 이준혁 장군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 또한 젊은 시절 목숨을 건 임무 수행 중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준혁 장군의 시선이 청중석을 훑다가 동수에게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시선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의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더니 말을 멈춰버린 거예요. 저기 계신 분. 이준혁 장군이 갑자기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장군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죠. 그 시선의 끝에는 동수가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뭐야, 저 할아버지가 뭔데? 하지만 이준혁 장군의 다음 말을 듣고는 입이 딱 벌어져 버렸습니다. 김동수 어르신 아닙니까? 장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4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동수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맞습니다. 김동수 어르신이 맞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행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영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골 할아버지라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투스타 장군의 생명의 은인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1983년 가을, 동해안에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이준혁 장군이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전사 수중 침투 훈련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집힌 보트에 매달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죠. 청중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박영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김동수 어르신입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폭풍우 속 바다에 뛰어들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무시하던 그 할아버지가 영웅이었다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준혁 장군의 폭탄 발언에 행사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동수가 갑자기 모든 주목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봤고 카메라맨들도 렌즈를 동수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수 본인은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박영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골 할아버지라며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잠깐만요, 박영희 씨.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국정감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 참 우연이네요. 박영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더욱 사라졌습니다. 조사관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조사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영희 씨, 보훈기금 횡령건과 군부대 납품 비리 사건 기억하시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보훈기금 횡령이라니, 군 납품 비리라니 충격적인 단어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거든요. 박영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박영희가 변명했지만 조사관은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보훈기금에서 빼돌린 금액이 12억 원, 군부대 납품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8억 원이네요. 행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영희를 바라봤죠. 국가보훈기금을 횡령했다니, 더구나 군 관련 비리까지 저질렀다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이때 이준혁 장군의 비서관이 조사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사관님, 제가 그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비서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영희 씨가 보훈기금을 빼돌리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관련 서류들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사관이 꺼낸 통장 사본과 계약서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보훈기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신성한 돈입니다.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 돈을 개인 사치를 위해 빼돌렸다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사장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군인 가족들이었는데 보훈기금 횡령이라는 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야?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박영희의 남편인 원스타 장군도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비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박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서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박영희 씨는 군 부대에 불량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도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참석자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장병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었다니 이보다 더 비도덕적인 일이 있을까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군인 가족 행사에 와 있는 거야? 조사관은 준비해온 체포영장을 꺼냈습니다. 박영희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 2명이 다가와 박영희의 양팔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라고요. 박영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통장 거래 내역부터 시작해서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동수는 이 모든 상황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싶었죠. 국가를 배신하고 장병들을 해친 자가 이성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마이크를 통해 엄숙하게 말했어요. 반면 진정한 영웅이신 김동수 어르신을 모독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박영희를 향한 분노와 동수를 향한 존경심이 교차했죠. 사람들은 박영희가 헌병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욕한 걸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뻔뻔한 사람이네. 주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박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안타까웠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박영희가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자 이준혁 장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과 가짜 영웅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박영희가 헌병에게 끌려나간 후 행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했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시선이 동수에게 집중되었지만 이번에는 경멸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죠. 이준혁 장군은 연단에서 내려와 직접 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어요. 4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동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비틀거렸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재빨리 부축했죠.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그 순간 40년 전 바다에서의 기억이 두 사람 모두에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장군님, 정말 그때 그 젊은 중이가 맞습니까? 동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어르신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장군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을 때 행사장 전체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수를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탄의 눈길로 바라봤죠. 저런 분이 계셨구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단상으로 올라가 주세요. 이준혁 장군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저 혼자만 여기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어르신입니다. 동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장군님, 저는 그냥 하지만.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동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수의 모습을 보며 행사장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죠. 그 순간 동수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상 위에 선 동수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었죠. 평생을 평범한 업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준혁 장군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서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김동수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죠. 40년 전 그날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행사장이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진정한 영웅을 만난 감격에 눈시울을 붉혔죠. 특히 군인 가족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구해준 은인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객석 한편에서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찾다가 단상 위에 선 동수를 발견한 거죠.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준호의 모습에 사람들이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저기 계신 분이 김동수 어르신의 손자입니다. 이준혁 장군이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특전사의 자랑스러운 용사죠. 준호는 완전 군장을 한 채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김준호 병장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 전체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두 세대에 걸친 영웅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적어댔죠.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준혁 장군이 마이크를 동수에게 건넸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평생 이런 큰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거 아닌 일을 했는데 이렇게 큰 대접을 받으니 부끄럽습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동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준혁이, 아니, 장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동수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준호도. 준호를 바라보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다시 외쳤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죠. 평생 존경해왔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자랑스러움과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준혁 장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희생정신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오래 지속되었죠. 사람들은 일어서서 동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한 노인이 마침내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행사장 뒤편에서는 동수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순자가 얼굴을 들 수 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못 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순자는 아침에 한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행사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민수와 순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평범한 촌노인이라며 무시했던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여보, 우리가 아버님께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시골 촌티 내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어요.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준호 앞날에 지장 주지 말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카메라와 기자들이 동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이준혁 장군님과 알고 지내셨나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동수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죠. 이준혁 장군이 나서서 기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잠깐 어르신께서 놀라셨으니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곤 동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시면 그날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겠어요?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3년 가을이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해경에서 군 훈련선이 조난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른 어부들은 모두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파도가 5미터가 넘었어요. 정말 무서웠죠.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순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별다른 경력도 없는 평범한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었죠. 밤새 바다를 헤맸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동수의 목소리에 당시의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새벽 무렵에 뒤집힌 보트에 매달린 젊은 군인을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고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죠. 이준혁 장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였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때 준혁이 장군님이 병원에서 깨어나서 제 손을 꽉 잡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동수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약속을 지키셨네요. 행사장에서 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지켜진 약속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순자는 더욱 부끄러워했죠. 기자 중 한 명이 민수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의 가족분들이시죠? 이런 대단한 아버님을 두셔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 질문에 민수와 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4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순자는 더욱 힘들어했어요. 아침에 괜히 시골 촌티 내지 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상처 주는 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기자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평소에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영웅적인 일들도 하셨는지 아세요?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민수와 순자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저희가 관심이 없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죠.
단상에서는 동수가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그냥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겸손한 모습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죠. 이준혁 장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의 겸손함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그러곤 행사장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행동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단상으로 달려갔죠.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단상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모습에 행사장이 조용해졌죠. 동수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거든요. 순자야, 올라와라. 동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원망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욱 감동했죠. 순자가 단상으로 올라왔을 때 동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에 있지 않다. 진심에 있지.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행사장 전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민수도 단상으로 올라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불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죠. 40년 동안 무관심했던 죄송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동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일어나거라.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의 너그러운 모습에 행사장 전체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거든요. 행사가 정식으로 끝난 후에도 동수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와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거든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 없던 동수는 여전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손자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부대 구경하고 가세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준혁 장군도 적극 동의했죠. 어르신, 꼭 우리 부대를 둘러보고 가셔야 해요. 장병들이 모두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합니다. 동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부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연병장에는 특전사 장병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어요. 모두 완전 군장을 한 채 반듯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동수는 그 웅장한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준혁 장군이 확성기를 들고 장병들에게 말했어요.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바로 4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김동수 어르신입니다. 충성!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 우렁찬 함성에 동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경험은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장병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죠. 김동수 어르신께 거수경례.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김동수 어르신. 그 순간 동수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부대 시설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생활관까지 특전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가 제가 훈련받는 곳이에요.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특전사가 되고 싶어요. 준호야,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하다. 동수가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들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죠.
평생 존경해온 할아버지에게서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부대 식당에서는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동수를 애워싸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어르신,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죠? 동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 그의 담담한 말투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한 젊은 병사가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평생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후회? 전혀 없다. 오히려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준혁 장군이 특별히 부대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특전사 엠블럼이 새겨진 명패와 감사패였어요. 어르신, 이건 정말 특별한 분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평생 간직해 주세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 분위기는 아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와 순자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사과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됐다. 과거 일은 잊자.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하루였거든요. 무엇보다 준호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동수는 오늘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이준혁 장군이 준 감사패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며느리 순자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차 드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중한 태도였죠.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겠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순자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밤늦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요. 부대 전체가 할아버지 이야기로 난리예요. 준호의 흥분된 목소리가 동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준호야, 오늘 너를 봐서 할아버지가 더 행복했다. 동수의 목소리도 기뻤어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특전사가 되거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동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 같았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하루 만에 영웅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이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내 인생 헛되지 않았구나. 동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0년 전 그날의 선택이 오늘 이런 결실을 맺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때로는 한순간의 용기 있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어깨가 쭉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72세 늙은 어부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텃밭에서 배추를 보살피며 동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는 이제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진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동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뉴스에서 본 그 영웅이 바로 자신들 마을의 김동수였다니 모두들 놀라워했죠. 이제 동수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동수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해졌고 무시당했던 과거가 존경받는 현재로 바뀌었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진정한 영웅의 귀환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야! 주연이! 죽었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49제 전날 밤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아니면 더 끔찍한 음모의 시작일까요? 한 국밥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새벽 5시 김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시작됩니다. 뚝뚝 떨어지는 도마 소리와 함께 솥뼈를 우려내는 깊은 국물 냄새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70평생, 그중 4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그녀의 손놀림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말순이네 국밥이 최고야. 단골 박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들며 소리칩니다. 말순은 그릇 가득 고기를 올려주며 환한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친 이 자리에서 이제는 혼자 남겨진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 국밥 하나요. 젊은 손님이 들어오자 말순은 재빠르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손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문득 큰아들 주연이 떠오릅니다. 40이 된 주연은 이제 도시에서 제법 큰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어머니 곁을 찾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박선영과 결혼한 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보이는 선영이지만 말순의 예리한 눈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는 눈빛,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하게 변하는 표정, 그리고 시어머니를 대할 때의 과도한 친절함까지 뭔가 어색한 느낌이 계속해서 말순을 괴롭혔습니다. 주연아, 너 정말 행복하니? 며칠 전 아들이 잠깐 들렀을 때 건넨 말순의 질문에 주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 찰나의 주저함이 말순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솔직했던 주연이 왜 이렇게 말을 흐리는 걸까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말순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키워낸 두 아들. 그 중에서도 큰아들 주연은 항상 듬직하고 효자스러웠는데 결혼 후로는 왠지 모르게 어색해진 느낌입니다. 혹시 며느리가 중간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건일까요? 어머님,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주연이가 요즘 사업 때문에 정말 바빠서요. 선영이 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말순은 묘한 속내를 읽어냅니다. 마치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선영의 눈가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최근 들어 주연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둡다는 점입니다. 엄마 몸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사업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지 궁금하지만 선뜻 묻기가 어렵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 말순은 뒷정리를 하며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그나마 자주 연락하고
가끔 들르기도 하지만 큰아들은 정말 연락이 뜸합니다. 특히 선영과 결혼한 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남편을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주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말순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어색함, 돈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밝아지는 표정,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완벽하지만 뒤돌아서면 차가워질 것 같은 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문을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소란스럽지만 따뜻했던 나날들, 그리고 지금의 적막한 현실까지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그리 틀리지 않는다는 걸 평생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선영에 대한 이 불안한 감정이 단순한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11시 말순이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던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운 경찰관의 음성이었습니다. 혹시 강주연 씨의 어머님이신가요? 그 한마디에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주연 씨가 오늘 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국밥집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절규하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전화 통화를 했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연이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몸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민수한테 연락하세요. 작은 아들 민수에게 연락했을 때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형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제만 해도 형이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민수의 말에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는 주연의 모습을 본 순간 말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든든한 큰아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곧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주연이 사업가로서 쌓아온 인맥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분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사업 파트너들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연은 평소 운전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계속해서 며느리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치고는 너무나 침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문객들이 많이 몰린 첫날 선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거울을 보며 눈가의 눈물을 닦는 모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갑자기.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선영은 적절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선영의 표정에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이런 선영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틈을 타서 선영이 구석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네, 보험 처리는 언제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이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 말고 상해보험도 있잖아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아직 차갑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선영이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산 명의 변경도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업체 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와 진지하게 상의하는 선영의 모습에서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선영이 말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얼굴에는 다시 슬픔에 잠긴 표정이 되돌아왔습니다. 주연 오빠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진짜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순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영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주연 오빠의 몫은 이제 제가 이어가야겠죠. 사업체도 있고 부동산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회사 직원들 월급도 주어야 하고 은행 대출도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 말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순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선영아, 그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선영은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냥 오빠가 힘들게 읽은 것들이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어서요. 직원들 생계도 있고. 하지만 그 사과 속에서도 말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작은 아들 민수와 함께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형수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이 죽었는데 너무 침착해요. 그리고 어제 형수가 보험회사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봤는데. 민수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차분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같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믿기 어려웠지만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연이 마지막에 했던 말, 선영의 계산적인 행동들, 그리고 어머니로서 느끼는 직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주연의 7일째 되는 날 밤 말수는 혼자 국밥집에 앉아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픈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오후 정리할 일이 많아서 라며 집으로 돌아갔고 민수도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말수는 겨우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낡은 국밥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주연이. 그 순간 말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환청을 듣는 건가?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주연의 것이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나예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리자 정말로 주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충격에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연아, 정말 너니? 어떻게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놀라게 해서. 주연은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말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이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주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설명할게요. 주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엄마. 누군가 제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직전에 간신히 뛰어내렸어요.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선영이에요, 엄마. 주연의 말에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제가 사업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선영이 갑자기 생명보험을 추가로 들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금액을 크게 늘려서 말이에요. 주연은 그날 밤 차 키를 건네며 미묘하게 웃던 선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정비소에 차를 맡길 때도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선영이 갑자기 차 점검을 받으라고 하더니 자기가 아는 정비소가 있다면서 직접 예약까지 잡아줬어요. 주연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점검을 받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브레이크가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주연의 말을 들으며 지난 며칠간 선영의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장례식에서 보여준 과도한 침착함, 보험금과 상속에 대한 빠른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슬픔이 느껴지지 않던 그 표정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선영이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있는 거구나. 네, 엄마. 그래서 일단 숨어 있어야 해요. 증거를 모아서 선영이의 계획을 폭로해야겠어요. 주연은 주머니에서 부서진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직전에 녹음해둔 게 있어요. 선영이 정비소 사장과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휴대폰이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자.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는 거야. 주연을 뒷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닦아주며 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돈 때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 제가 최근에 사업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몇 달 전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출도 늘어나고 선영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금은 10억이 넘거든요. 주연의 설명을 들으며 말수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의 물음에 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엄마.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선영이가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죽은 것처럼 계속 행동하면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날 밤 모자는 뒷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연은 당분간 국밥집 뒷방에 숨어 있기로 했고, 말수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선영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언제 말할 거야? 말순의 질문에 주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좀 더 증거를 모은 다음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도 놀랄 거고.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느꼈던 그 불안감이 맞았구나.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말순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직감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뒷방에 숨어 있는 주연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고 며느리 선영에 대한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는 주연의 당부를 기억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선영이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지은 채 들어오는 모습이 말순의 눈에는 완전히 연기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선영의 인사에 말순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잤어. 너는 어떻고?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주연 오빠 생각이 자꾸 나서. 선영이 눈가를 닦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국밥을 끓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영아, 어제 정비소에서 연락 왔던데 주연이 차 때문에.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비소에서요? 무슨 연락이요? 말수는 일부러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상태가 이상했다나 뭐라나.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국밥을 내어주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눴지만 계속해서 선영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선영은 구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이 그 정비소에서 차를 봤거든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말수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선영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황급히 나가는 선영의 뒷모습을 보며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오후 늦게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말수는 뒷방으로 가서 주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줬습니다. 선영이가 정비소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변하더라.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내일 민수를 불러서 같이 정비소에 가보죠. 다음 날 민수가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민수는 말순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말순은 민수를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연이 나타나는 순간 민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형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는 주연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연은 동생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선영의 계획, 조작된 사고, 그리고 자신이 간신히 살아남은 과정까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형수가 정말 그런 짓을?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주연이 보여준 증거들과 말순이 목격한 선영의 이상한 행동들을 듣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의 질문에 주연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정비소부터 가보자. 그리고 증거를 확실히 잡는 거야. 오후에 주연과 민수는 몰래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국밥집을 지키며 혹시 선영이 나타나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한 형제는 사장을 만났습니다. 주연 씨 차 말이죠? 그거 참 이상했어요. 정비소 사장의 말에 두 사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일부러 손상된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파손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드린 흔적이 있더라고요. 정비소 사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미리 와서 브레이크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미리 주면서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혹시 그때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민수의 질문에 정비소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 일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와서 이야기했던 것도 기록해뒀고요. 정비소를 나온 형제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보험회사였습니다. 주연이 죽은 것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선영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을 만난 민수는 유족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아, 부인이 벌써 몇 번이나 연락하셨어요. 보험금 지급을 아주 서두르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도 와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다가 사고 다음 날 바로 제출하셨거든요. 보통은 충격 때문에 며칠 기다리시는데 정말 빨랐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모든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데 그 중에 선영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빨리 보험 처리해 주세요. 장례비도 많이 들고.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연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증거는 아니야. 선영이가 발뺌할 여지가 있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때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이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갔어. 너희들 빨리 와. 급히 국밥집으로 돌아간 형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였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온 주연과 민수를 맞이한 말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선영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오늘 와서 하는 말이 이상하더라. 말순은 오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국밥집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연 오빠 일로 누가 다녀간 일 없어요? 선영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말순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슨 소리야? 라고 답했지만 선영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다면서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누군가 물어봤다고 하던데. 말순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선영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야 뭘 알겠니? 그런 어려운 일은 모르겠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지만 선영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연 오빠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말순은 깜짝 놀란 척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주연이가 죽었잖아. 하지만 선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왜 이렇게 침착하세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치고는 너무 담담하잖아요. 선영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선영이 협박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님, 만약 주연 오빠가 정말 살아있다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미 보험금 신청도 했고 사망신고도 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어머님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설사 주연 오빠가 살아있다고 해도 누가 믿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떠들고 다니면 어머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이 헛소리한다고 할 거라고요. 선영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모르는 척 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하지만 선영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오늘 정비소랑 보험회사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선영이 떠난 후 말수는 급히 주연과 민수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선영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주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보다 영리하네요. 우리가 움직이는 걸 벌써 파악했다니.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와 친척들이 갑자기 국밥집에 몰려온 것입니다. 주연이 숨어 있는 줄 모르는 친척들은 상속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말순 이모, 이제 주연이 몫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연의 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체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선영이 혼자 다 가져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친척들의 말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도 문제였는데 이제 친척들까지 재산을 노리고 나선 것입니다. 그 순간 뒷방에 숨어있던 주연은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자마자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돈만 생각하는구나. 주연은 괴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친척들의 모임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선영이가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주연이가 젊을 때부터 가족들 도움 많이 받았잖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선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모이셨네요. 역시 주연 오빠가 죽자마자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선영의 말에 친척들은 당황했지만 곧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당연히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래요. 그럼 제대로 정리해 봅시다. 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주연 오빠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목록이에요. 사업체, 부동산, 그리고 빚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친척들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빚이 많았던 것입니다. 빚이 이렇게 많았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웠나? 친척들의 반응을 보며 선영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금이 필요한 거예요. 빚부터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친척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연이 정말 죽었다는 걸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문 들은 분 있어요? 주연 오빠가 살아있다는 헛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선영의 말에 친척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직접 장례식도 치렀잖아. 그 순간 말수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친척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주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연이 나타나더라도 가족들조차 믿지 않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선영의 치밀함에 말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떠나고 나서 말수는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주연은 벽에 기대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엄마, 주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말순도 가족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완전히 눈치챈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하지? 주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음 날 오전 선영이 또다시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왔는데 변호사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속 절차를 정리하러 왔어요. 선영의 말에 말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님이에요. 주연 오빠 재산 정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수는 선뜻 서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 서둘러?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말순의 말에 선영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회사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서둘러야 해요. 일리 있는 말이었지만 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어머님께서는 국밥집과 약간의 현금을 받으시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선영이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왜 내가 받는 건 이것뿐이야? 어머님, 빚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국밥집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선영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나이에 복잡한 재산 관리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말수는 며느리의 계산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박 아저씨였습니다. 말순이 국밥 하나.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주문하는 박 아저씨를 보며 말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 아저씨가 보내는 눈빛에서 뭔가 신호를 읽어냈습니다. 잠깐만요. 손님 먼저 받을게요. 말수는 서둘러 국밥을 준비하며 박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박 아저씨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 선영이가 누군가랑 전화하는 거 들었어. 국밥집까지 제 손에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이 국밥집까지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아저씨는 계속해서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랑 짜고 어머님을 속이려는 것 같던데 조심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아저씨가 떠나고 나서 선영과 변호사는 다시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서명 안 해.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 선영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주연 오빠를 위해서라도 협조해 주셔야죠. 하지만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변호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선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결정할 때까지. 말순의 단호한 태도에 선영은 할 수 없이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어요. 그때까지 꼭 결정해 주세요. 선영과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말순은 뒷방으로 가서 주연에게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선영이가 국밥집까지 가져가려고 해. 주연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말순의 걱정에 주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 내일 49제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할까 해요. 친척들도 모이고 이웃들도 올 텐데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말순은 불안했지만 주연의 결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음 파일, 정비소 증언, 보험회사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선영이가 끝까지 부인할 수도 있어요. 주연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선영의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 말순은 평생 쌓아온 국밥집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49제 당일 국밥집 안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주연의 사업 관계자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과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하며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연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니 기뻐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말순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추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주연의 생전 모습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떠났어. 사업도 잘하고 효자였는데 안타깝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애도에 말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선영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영이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주연이의 뜻에 따라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주연이가 살아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사람들은 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말순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말순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우리 주연이는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말순이 정신 차려.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어요. 말순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주연 오빠는 우리가 직접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하지만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우리 주연이를 죽이려고 했지.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말순이가 정말 이상해졌나 봐.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저도 남편을 잃고 힘든데. 사람들은 선영을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말순이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은 제 겁니다. 시댁 재산도 제 겁니다. 보험회사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두 번째 녹음 파일에서는 남편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빨리 보험 처리해주세요 라는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선영이 목소리야? 설마 정말로? 선영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예요. 앞뒤 상황을 모르고 듣는 거라서. 하지만 녹음 내용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더욱이 정비소 사장이 증언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비소를 운영하는 김 사장입니다. 부인이 미리 와서 브레이크를 조작해달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선영이 부인했지만 정비소 사장은 작업 일지를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도 미리 받았고요. 사람들은 점점 선영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뒷방에서 주연이 나타났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 있습니다. 주연의 등장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주연아,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살아 있었구나. 선영은 주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연 오빠? 어떻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연은 침착하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가 제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선영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증언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부인이 사고 다음 날 바로 보험금 신청을 했어요. 보통은 며칠 기다리시는데 너무 서둘러서 이상했어요. 다른 친척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연이가 정말 살아있었어? 그럼 선영이가 정말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영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어? 돈 때문에 이런 짓을?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고 주연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들이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박선영 씨죠?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영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연과 말순을 위로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말순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주연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길고 힘들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선영이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판결도 빨리 나왔습니다. 살인미수, 보험사기, 그리고 재산 편취 시도 등의 혐의로 선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라는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주연과 말수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생각을 했네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민수를 보며 주연은 따뜻하게 용서했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지. 주연의 너그러운 마음에 민수는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형제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자. 두 형제의 화해를 보며 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속 재산을 노렸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주연과 말순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추했다. 정말 미안해. 주연은 이들에게도 관대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되죠. 가족들 간의 갈등이 정리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국밥집도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주연이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말순이가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지켜냈잖아. 역시 어머니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어. 사람들의 칭찬에 말수는 쑥스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특히 주연을 도왔던 박 아저씨는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박 아저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야. 박 아저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지만 말순과 주연은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켜졌어요. 주연의 사업도 점차 정상화되었습니다. 선영이 숨겨둔 비자금이 발견되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도 나아졌습니다. 형수가 이미 많은 돈을 빼돌려두고 있었어요. 민수가 회계를 정리하며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선영이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 주연은 뒤늦게 선영의 진짜 모습을 깨달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눈치채고 계셨네요. 말순의 예리한 직감에 주연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선영에 대한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다니 참 슬픈 일이야. 주연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몇 달 후 국밥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주연은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엄마 곁에서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주연의 결정에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들아. 민수도 주말마다 강릉으로 내려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 국밥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엄마랑 함께 만들어서 그런가 봐. 형제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여 국밥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삶을 지탱할 순 있어도 사람을 살리진 못해. 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주연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주연의 말에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최고야.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는 게 진짜 복이지.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와 함께 저녁을 나눴습니다. 말순이네 국밥이 진짜 최고야.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이 모여 국밥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돈과 욕심으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지 뭐. 모든 사람들이 웃음과 눈물로 범벅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의 소머리 국밥집에는 다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였고 주연은 어머니를 도우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어떤 돈보다도 값진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